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우리 집 베란다의 귀신은 무당도 포기한 악질이다. 8살 때 부모님이 집을 구입했다. 두 분께서 열심히 가게를 운영하며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아껴가며 얻은 결과였다. 매번 계약이 끝나면 전전긍긍하다가 드디어 보금자리가 생기니 어렸지만 기분이 좋았다. 좀 낡았지만 꽤 넓었고 햇볕도 잘 들었다. 빌라였지만 1층이었기에 계단을 꾸역꾸역 올라갈 수고도 없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상한 일을 겪은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는다. 처음 이사를 왔을 때 넓은 집이 신기해서 여기저기를 오가며 구경했다. 거실에 가구들이 채워지는 것이 마냥 신기했다. 그러던 중 거실로 향했는데 아저씨들 사이로 이상한 사람이 한 명 보였다. 베란다에 검은색 한복을 입은 아줌마가 거실 안을 쳐다보고 있었다. 아줌마의 얼굴이 매우 어두웠고 눈빛이 퀭한 것이 썩 좋은 인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어린 나이인지라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의 손님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요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얼굴을 찌푸렸다. 그러면서 빙그레 웃으며 자신에게 오라는 듯 손짓하는데 그 모습이 기괴하면서도 겁이 났다. 당장 엄마를 찾았다. 하지만 엄마는 정신이 없었다. 단지 급한 일이 아니라면 가만히 좀 있으라고 호중만 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란다에 이상한 아줌마가 있다고 수백 번을 목을 놓아 말했다. 엄마는 관심조차 없었다. 계속해서 집에 문제는 없는지 집안 구석구석을 확인할 뿐이었다. 아빠는 더욱 정신이 없었다. 엄마가 주문한 가구나 가전기기가 파손될까봐 고도의 집중으로 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나 역시 베란다에 있던 검은 옷의 아줌마를 잊어버렸다. 왜냐하면 나에게도 방이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이다. 날아갈 듯 좋았다. 침대도 생기고 피아노도 생기고 그리고 컴퓨터도 생겼으니 말이다. 다른 것을 생각할 틈이 없었다. 어린 나이였지만 가난에서 벗어났다는 느낌을 체감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이사를 끝내고 먹는 외식이 아니던가. 그날에 먹었던 돼지갈비 맛을 잊을 수 없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해운대구청 골목에 있던 조선 숯불 돼지갈비는 맛이 예술이었다. 어찌나 맛이 좋던지 혼자서 3인분을 먹었다. 그렇게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갔다. 아빠가 주차를 한다며 먼저 들어가라고 했다. 안 그래도 엄마는 속이 좋지 않아서 집에 먼저 들어갔다. 나는 아빠랑 같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집 앞에 있는 주차장 근처에서 서성였다. 그러다가 무심코 우리 집 베란다를 보게 되었는데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낮에 보던 아줌마가 우리 집 베란다 안에서 나를 빤히 보고 있는 것이다.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 그러거나 말거나 아줌마는 요란하게 웃으며 자신에게 오라고 손짓을 하는데 놀라서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눈을 커다랗게 뜨면서 입은 개걸스럽게 웃고 있었는데 그녀에게 잡히면 반드시 위험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계속되는 겁주기에 놀란 나머지 비명을 지르며 울어버렸다. 아버지가 재빨리 주차를 하며 뛰쳐나왔다. 어디 다친 거야? 무슨 일이고? 그땐 너무 놀라서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베란다를 향해 손짓만 할 뿐이었다. 아버지가 베란다를 봤을 때는 아줌마가 사라진 뒤라서 아무것도 없었다. 문제는 그날 이후로 베란다에서 아줌마를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항상 베란다에만 나타났다. 특히 엄마와 아빠가 없는 날에 자주 나타나서 겁을 줬다. 부모님에게 말을 해도 혼날 뿐이어서 아줌마가 보일 때면 베란다를 외면하고 다녔다. 이사한 집에 귀신이 있다고 깨달은 시점에 너무 무서웠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늘 베란다에 있을 뿐 거실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기에 작은 위안을 삼았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집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거실 벽지를 유심히 보더니 손바닥 크기의 직사각형 모양인 뭔가가 불룩 튀어나와 있었다. 희한한 것이 반대쪽 벽에도 있었다. 뭔가 이상함을 눈치챈 엄마는 아빠를 불렀다. 당신 혹시 벽지 전부 안 뜯고 위에 그대로 발랐어? 아빠는 난감해하면서 전 주인이 그러는 것이 좋다기에 그렇게 했다며
핑계를 댔다. 평소 결벽증 비슷한 것이 있는 엄마는 당장 칼을 가져와서 그것 중 하나를 떼어냈다. 벽지를 다시 바르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봐야만 했다. 조심스레 그 부분을 칼로 베어내기도 하고 긁기도 해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그것을 떼어냈다. 손톱으로 약간 틈이 난 부분을 살살 뜯어내자 정체가 드러났다. 노란색 종이에 뭔가를 적은 부적이었다. 엄마는 기가 찼는지 아빠를 노려봤다. 전부 다 떼고 벽지 새로 해놔. 아빤 겁에 질렸는지 고개만 끄덕였다. 바로 그때 베란다에서 귀신이 나타나서 나를 빤히 쳐다봤다. 너무 놀라서 뒤로 나자빠지며 소리를 질렀다. 아빠는 왜 그러냐고 했지만 이 상황에서 눈치 없이 귀신이라고 말을 못했다. 물론 귀신이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했지만 말이다. 다음 날 아빠가 도배하는 기사를 불렀다. 거실 쪽에 있는 벽지를 모두 뜯어낸 것이다. 곳곳에 부적 같은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아빠는 황당해하며 도배하는 기사와 함께 모조리 긁어댔다. 그런데 또 그들이 정신없이 뜯고 있을 때 베란다에 있는 귀신이 또 나타났다. 그녀는 신이 나서 자신의 몸을 마구 흔들어대며 웃어댔다. 광적인 모습이 너무 무서웠다. 그리고 처음으로 베란다 문을 열더니 거실 쪽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그 광경을 보고 경악하고 말았다. 감각적으로 거실에 붙어있던 부적을 떼어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당장 아빠에게 부적을 떼어내지 않으면 안 되겠냐며 말했지만 소용없는 짓이었다. 우리 집은 종교도 믿지 않을 뿐더러 미신은 더더욱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라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떼어낸 부적 몇 개를 내 방으로 들고 들어갔다. 내 방문에 그것들을 붙여댔다. 결국 거실에 있는 부적을 모두 제거했다. 혹시 다른 곳에 부적의 흔적이 있는지 아빠가 집안을 둘러봤지만 깨끗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빠는 부적을 떼어놓은 것을 후회하게 되었다. 잠들자마자 악몽을 꾼 것이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깨어나면서 소리를 지를까. 예민한 엄마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신경질을 부렸다. 아빠는 식은땀을 흘리며 계속해서 검은 옷을 입은 여자라고 되풀이했다. 그러다가 목이 탔는지 냉장고로 가기 위해 방문을 여는 순간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새벽에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되었던 아빠는 입원 후 수시간이 지나서야 일어났다. 엄마는 괜히 내가 이사 첫날부터 이상한 소리를 해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었다며 역정을 냈다. 아빠는 나를 힐끔 쳐다보더니 엄마가 자리를 비우자 입을 뗐다. 저번에 베란다에서 검은 옷을 입은 아줌마를 봤다고 했잖아. 그리고 몇 번 베란다를 보고 놀랐고 아들이 본 거 아빠한테 전부 말해줄 수 있어? 처음 귀신을 본 날부터 이후로 꾸준히 나타났다고 말하려는데 엄마가 들어와서 집에 가자고 재촉했다. 우리 집은 엄마가 왕이기에 두 남자는 힘이 없었다. 항상 날이 서 있는 엄마. 늘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뭐든지 깔끔해야 하는 완벽주의자였다. 사실 아빠와 나는 엄마가 더 무서웠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결국 엄마 손에 이끌려 집에 왔다. 들어오자마자 숙제부터 하라고 쪼는데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니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베란다에서 본 귀신이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긴장이 되었다. 나는 다시 한번 방문의 부적을 확인했다. 내 방에는 못 들어오겠지라며 안심했다. 그러곤 잠이 들어버렸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거실에서 시끄럽게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배가 고프기도 하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문을 닫아버렸다. 검은 옷을 입은 귀신이 엄마의 다리를 잡고 거실 중앙 쪽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 엄마가 무사한지에 대한 걱정보다 공포심이 밀려왔다. 요란한 웃음소리가 거실 가득했다. 무서웠지만 뒤늦은 걱정에 문을 살짝 열었다. 너무 무서운 나머지 입을 막고 소리를 참았다. 경악스러웠다. 귀신은 바닥에 엎어져 있는 엄마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방방 뛰어댔다. 엄마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이지만 통증이 느껴지는지 끙끙거렸다. 한참을 신들린 듯 뛰어대다가 갑자기 귀신이 나를 향해 고개를 쓱 돌렸다. 미친 여자처럼 허연 이를 드러내며 웃어대는데
치아 사이로 침을 뚝뚝 흘려댔다. 굉장히 이질감이 들었다. 그러면서 대뜸퀭한 눈으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자신에게 오라며 손짓을 하는 것이었다. 내가 무서워서 눈물을 흘리자 귀신은 인상을 찌푸리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신의 머리를 마구 흔들면서 나에게 달려오는 것이었다. 심장을 왈칵 쏟을 만큼 놀라버렸다. 서둘러 방문을 닫았다. 귀신은 문을 두드리며 무섭게 웃어댔다. 문 열어. 어서 문 열어라. 나에게 방법이 없었다. 그저 문을 잠그고 오들오들 떠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더니 그것이 나를 시험하기 시작했다. 당장 문을 열지 않으면 내 엄마를 죽여버릴 거야. 그래도 좋아. 그 말에 나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셋을 동안 문을 열지 않으면 엄마를 해친다고 했다. 무서웠지만 엄마를 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에 문을 벌컥 열었다. 그녀는 진정 악귀였다. 어린 아이의 가장 순수한 곳을 건드렸다. 야비한 웃음을 지으며 그녀가 가까이 다가왔다. 귀신한테도 이런 역한 냄새가 날 수 있는 것일까? 하수구보다 지독한 역한 냄새를 뿜어대며 억지로 내 눈을 마주치려고 했다. 너희들은 내가 베란다에서 몇 년을 갇힌 줄 아냐? 20년 동안 갇혀 있었다. 이제는 끝났다는 생각에 오줌을 지렸다. 귀신은 반복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싶다며 말했다. 특히 어린 아이를 죽일 때마다 희열을 느낀다고 했다.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아이 사냥이 그렇게 재미있다며 눈앞에서 겁을 주는데 당장이라도 정신을 잃을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쓰러지면 엄마를 구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정신을 다잡았다. 아가야, 니한테 선택권을 줄게. 너희 집 현관문만 열어주면 너희 엄마랑 니랑 살려줄 거다. 대신 내가 밖에 나가면 니 같은 꼬맹이들을 죽이러 다닐 거야. 근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너희 둘은 나한테 죽는 거야. 무서운 표정으로 협박하는데 빨리 집에서 내보내고 싶었다. 남이 어떻게 되던 무슨 상관인가. 일단은 살고 보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문을 열어줘도 내가 살 수 있을까? 모든 귀신은 분명 거짓말을 잘할 텐데 무엇보다 아이들은 무슨 죄인지 혼란스러움이 밀려왔다. 그런데 문득 어째서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해졌다. 혹시 현관문에 부적 같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제발 그러길 바랬다. 귀신이 선택을 하라고 재촉하기에 문을 열어주겠다고 했다. 귀신이 미치도록 좋아했다. 그러더니 뒤뚱뒤뚱 혼자서 춤을 추며 현관으로 갔다. 나는 그녀의 뒤를 따라가면서 나의 방문에 붙은 부적들을 재빨리 뜯어서 귀신의 등에 붙여버렸다. 속으로 효과가 있으라고 기도했다. 역시 나의 예상이 맞았다. 귀신은 사이렌 같은 비명을 지르더니 몸을 벌벌 떨어댔다. 그리고 나를 죽여버리겠다며 온갖 욕을 퍼부었다. 나는 엄마를 흔들어 깨웠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엄마는 귀신을 보자 경악을 하고 말았다. 재빨리 엄마와 맨발로 집안을 뛰쳐나왔다. 그 뒤로 한동안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집 근처에 있는 외갓집에서 지냈다. 엄마도 그것의 실체를 알게 된 나머지 무당을 불러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걱정했다. 내가 방에서 자고 있을 무렵 아버지의 기가 허한 것 같아서 푸짐한 집밥을 해서 주려고 냉동실에서 고기를 꺼내며 문을 닫는데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얼굴을 들이밀었다고 했다. 그 뒤로 엄마는 기억이 없다. 아마도 놀란 나머지 기절을 한 것 같다. 엄마와 아빠는 수소문 끝에 전 주인을 찾았다. 전 주인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들도 어쩔 수 없이 그 집에서 3년간 살았다고 했다. 정확히 말하면 2년간은 귀신에 대한 존재를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귀한 손님이 집에 방문해서 담배를 태우고 싶다기에 베란다에서 피우라고 했다. 베란다 문을 닫고 담배를 피우던 손님이 경악을 하며 뛰쳐나왔다. 저기 베란다에 검은 옷을 입은 여자를 봤습니다. 조금 전에 세탁기 위에서 말이죠. 농담을 하시는 분이 아닌지라 난처했다고 한다. 사실 그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베란다가 으스스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손님이 무속계통의 일을 하는 자신의 지인을 불러보자고 권유를 했다. 유비무환이기도 하고 다른 것도 물어볼 생각에 허락했다. 그곳을 본 무당의 말에 의하면 이랬다.
위험한 귀신이 베란다에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귀신입니다. 저거는 살아있을 때도 귀신보다 더한 년입니다. 지금 보면 거실 안을 보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당도 벌벌 떨었다고 했다. 하지만 무당은 사람이 사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했다. 근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거실 벽에 온통 귀신들이 싫어하는 부적들 투성입니다. 오히려 문을 열어놓으면 귀신이 부적 기운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웬만하면 베란다 문을 열어두십시오. 무당은 당장 베란다 문을 열어버렸다. 부적의 기운 때문에 베란다 천장이든 벽이든 안에 숨어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을 닫은 상태로 베란다에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했다. 자칫하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무당이 추측하기로 아주 오래전에 이 집은 제일 나쁜 무당이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악기를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한 것 같은데 매우 위험한 귀신인지라 감당이 되지 않아 베란다에 가둔 것 같다고 했다. 전 주인은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찝찝한 것이 사실이란다. 그래서 이사를 결심했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혹시나 집이 팔리지 않을까봐. 그리고 요즘 시대에 그런 것들이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기에 애써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부모님은 난감한 상황에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훌륭한 퇴마사가 부산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인의 아들이 유년 시절에 고약한 귀신에게 당할 뻔했는데 뛰어난 퇴마사가 나타나서 구해줬다는 것이다. 결국 그에게 부탁해서 집에 있는 귀신을 잡는 수밖에 없었다. 수소문 끝에 지인이 적어준 주소지인 단감동으로 향했는데 노인 하나가 경비실에서 따뜻하게 맞이했다. 도영이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에 문제가 생기셨다고요? 아빠가 그간의 일을 모두 설명했고 귀신을 믿지 않았던 엄마가 적극적으로 생김새라든지 꿈속의 상황을 묘사했다. 노인은 골치가 아프겠다며 머리를 극적이다가 죽어서도 살인의 본능이 남아있는 악귀라고 했다. 필히 살인의 맛을 들인 인간이 죽어서도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본능의 영혼이 먹힌 것이라고 했다. 노인은 시간을 보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했다. 원일이야.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방에서 도무껌이랑 호리병 그리고 부적 좀 챙겨 가져와라. 5분 뒤 노인의 손자가 왔다. 그리고 당장 우리 집으로 출발했다. 엄마의 말로는 보잘것없는 노인이지만 혼자 집에 들어가 요망한 것을 호리병 속에 가두었고 저승차사가 데려갈 수 있도록 어딘가에 묻어놨다고 했다. 그리고 사람 살리는데 돈을 받을 수 없다면서 노인은 손자와 함께 떠나버렸다. 이후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집에서 살았다. 노인이 써준 부적 때문일까? 이상하게 부모님의 사업도 잘 되면서 좋은 곳에 이사를 왔는데 이상하게 불안하다. 베란다에서 무언가가 보이는 것 같다. 두 번째 이야기. 빈집털이. 친척 중 한 분이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전부 빈소를 지키러 가시는 바람에 나 혼자 집을 보게 되었다. 아버지는 밤샘을 하고 오시고 어머니는 밤 12시 전에 돌아오실 예정이었다. 밥 먹고 씻고 먼저 자고 있으라 이르시고는 두 분은 나가셨다. 나는 혼자만의 시간이 조금은 불안하기는 했지만 내키는 만큼 TV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만끽하고 있었다. 우리 본가는 희슈해한 시골 마을이다. 이웃집과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었고 주변은 매우 고요했다. 한참 TV를 보다 보니 어느덧 재미있는 버라이어티 쇼도 전부 끝나고 9시 넘어 방송되는 것은 뉴스뿐이었다. TV에 흥미가 떨어졌던 나는 씻고서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침대 위에서 뒹굴거리며 만화를 읽고 있는데 현관문 쪽에서 노크 소리가 났다. 어머니가 오셨나 하고 나는 한달음에 현관문으로 달려갔다. 불투명한 유리창의 너머로 커다란 인형이 보였다. 어머니는 150cm의 자그마한 체구였고 아버지로 보기에는 인형의 덩치가 매우 컸다. 누구세요? 라고 묻자 꼬마야, 아버지 계시니? 라고 대답했다. 굵직한 성인 남자의 목소리였다. 아버지는 약주를 상당히 즐기시는 편이라 우리 집에는 매일같이 아버지의 술 친구들이 모이곤 했다. 나는 분명 아버지 친구분 중 한 명이라 믿고 조심성 없이 대답했다. 아버지는 지금 장례식에 가셨는데요. 그러자 약간의 뜸을 들인 뒤
문 밖에 방문자는 다시금 물었다. 그럼 어머니는 어디에 계시니? 아버지의 친구분들이나 어머니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를 마사의 상이라고 불렀다. 어린 마음에도 조금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집에 매일 오시던 분이 아닌 것 같았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잠시 망설이고 있자 방문자는 이번에는 조금 강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도 안 계시느냔 말이다. 순간 나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이 사람은 왜 사투리를 안 쓰지? 우리 지방 사람들이 쓰는 고유의 액센트가 전혀 섞이지 않았다. 점점 불안이 가슴을 조여왔다. 내가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자 이번에는 상냥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재차 물었다. 지금 집에 혼자 있니? 나는 울 것 같았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저 서 있었다. 잠깐 문 좀 열어주겠니? 아저씨가 뭐 갖다 줄 게 있어서 온 거야. 문 밖에 방문자는 상냥한 목소리로 나를 달랬다. 나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 짜내서 한마디를 뱉었다. 내일 와주세요. 잠시 동안 정적이 흐른 뒤 현관문 손잡이가 덜컥덜컥 커다란 소리를 내며 격렬하게 흔들렸다. 심장이 쿵쿵 뛰고 숨이 멈출 것만 같았다.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소리를 지르려고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어 불투명한 유리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방문자가 뿌연 유리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기 시작했다. 쾅쾅하는 소리와 함께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빨리 문 열지 못해. 내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그만하라고 애원하자 남자는 한층 더 거칠게 소리를 질렀다. 일단은 전화기가 있는 거실로 달려갔다. 일단 수화기를 집어들었지만 어디로 전화를 걸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부모님이 가신 장례식장의 전화번호는 알 턱이 없었고 경찰서에 걸었다가 혼나는 것이 아닐까 겁이 났다. 그저 전화기를 끌어안고 울고만 있는데 등 뒤에서 와장창 하는 소리가 났다. 뒤돌아보니 거실 창문이 깨져 있었다. 나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거실 유리창에 난 구멍을 바라보는 자세로 굳어버렸다. 커다랗게 뚫린 구멍으로 검은색 점퍼를 입은 팔이 쑥 하고 들어왔다. 그 팔을 본 순간 나도 모르게 이제까지 참아왔던 비명이 터져나왔다. 들이밀어진 팔은 창문가를 더듬으며 잠금쇠를 찾았다. 아줌마가 경찰에 신고했어. 방문자의 검은 팔은 잠금쇠를 발견하고 문을 열려던 그 순간이었다. 등 뒤쪽에서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쪽으로 달려가 문을 열고 그 목소리에 장본인에게 안겼다. 문을 두드린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옆집 아주머니였다. 처음 듣는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리기에 상황을 살피러 왔다가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나서 한달음에 달려와 준 것이었다. 신고했다는 말은 사실 아주머니의 거짓말이었지만 효과가 있었는 듯 어느새인가 방문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아주머니는 우리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다. 나는 그저 아주머니의 품에 매달려 흐느껴 울었다. 경찰이 우리 집으로 출동한 것은 사건이 일어나고 30분 뒤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가 귀가하기 조금 전이었다. 어머니는 나 혼자 집을 보게 해서 미안하다고 우셨다. 연락을 받은 아버지도 곧 집으로 돌아오셨다. 결국 그 남자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빈집털이 범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범인이 아직 잡히지 않은 탓인지 사건이 일어나고 상당히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창문에 잠금쇠를 더듬고 있는 검은 점퍼.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도 아직 나는 그날에 대한 꿈을 꾼다. 세 번째 이야기, 식물인간 괴담. 간호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딱 한 번 엄청나게 두려웠던 적이 있다. 병원에서 당직을 섰던 날의 이야기다. 한밤중에 너스콜이 울렸다. 그런데 소리가 나는 곳은 아무도 없는 개인실에서 들리는 것이었다. 빈 방에는 열쇠로 잠가두기 때문에 누군가가 들어가는 일은 불가능했다. 일단 확인하러 갔지만 역시 문은 잠겨 있었다. 문을 열고 안을 확인했지만 변한 건 없었고 창문도 잠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흔들며 돌아왔다. 가끔 드물긴 해도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잠시 후 또 같은 방에서 너스콜이 울렸다. 나는 무서워서 그 방의 전원을 차단하고 간호사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너스콜은 계속 울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업체에 전화해서 수리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점검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병실에 환자가 입원하게 되었다. 그 환자는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이었다. 당연히 그 상태로 너스콜을 누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또 너스콜이 울리기 시작했다. 다시 업체에 수리를 맡겼지만 역시 이상이 없다는 말뿐이었다. 결국 그 방에 입원한 환자가 사망하고 다시 빈 방이 될 때까지 그 방의 너스콜은 매일 밤마다 울렸다. 어쩌면 그 병실에서 죽은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데려가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까. 네 번째 이야기, 땅속의 악령.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일 때의 이야기다. 당시 내가 살던 곳은 C라는 이름의 마을이었다. 그리고 그해 T라는 동갑내기 여자아이가 전학을 왔다. 무척 밝고 건강한 여자아이였다. 그리고 T는 영감이 강하다 못해 신비롭게까지 느껴질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솔직히 당시 주변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대충 이 정도 이야기만 들어도 누군지 알 만큼 당시 지역에서는 유명한 아이였다. 나는 T와 같은 반이었지만 초등학교 3학년쯤 되면 나름 머리가 굵었다고 그런 이야기는 잘 믿지 않게 되는 법이다. 나뿐 아니라 같은 반 남자아이들이 다 거짓말 취급하자 T는 그러면 보여줄게 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나는 왠지 무서워서 따라가지 않았지만 말이다. 다음날 우리 반은 난리가 났다. 전날 T는 집에 가서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가져온 후 3장의 사진을 찍어 아이들에게 보여줬다고 한다. 그리고 3장 모두 누가 봐도 알 정도로 확실하게 귀신이 찍혀 있었던 것이다. 지금도 선명히 그 사진들이 떠오른다. 한 장에는 나무 옆에 서서 고개를 푹 수그린 중년 남자가, 다른 한 장에는 얼굴이 흐물흐물해진 갑옷 차림의 사람이,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뭔가 소리치고 있는 듯한 얼굴이 사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아무리 의심하려 한다 해도 이렇게까지 확실한 물증을 보고서도 의심할 사람은 없었다. 이 사건으로 T는 남자아이들 사이에서는 인기인이 되었지만 여자아이들 사이에서는 꺼림칙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물론 남자아이들 중에서도 무섭다고 가까이 가지 않으려 하는 녀석들도 꽤 있었지만 말이다. 하지만 T는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정말로 건강하고 잘 웃는 밝은 아이였다. 솔직히 나도 그 무렵에는 T를 좋아하고 있었다. T는 마을 변두리에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괴상하게도 그 집 반경 100m에는 다른 집은 한 채도 없었다. 어느 날 T와 친하던 남자아이 한 명이 왜 그런 곳에 사는 거요? 라고 물었다. T는 엄마가 여기 안 살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 라고 대답했다. 아무래도 T네 엄마도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무렵 우리 집은 월세집이었다. 하지만 부모님이 열심히 돈을 모은 덕에 집을 지을 계획이 잡혀서 땅을 찾고 있을 무렵이었다. 나는 초등학생답게 그저 T네 집의 근처에 살고 싶다는 생각에 엄마에게 마을 변두리에 공터가 있어 라고 슬쩍 말해서 T네 집 근처에 집을 짓게 할 생각이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땅에 관해 알아보게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T네 집 근처는 죄다 현에서 땅을 사들였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현에 문의해봐도 그 땅은 팔 생각이 없다며 거절당했다고 한다. 현에서 보유한 땅에 T네 집 한 채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 무렵에는 안 된다는 말에 그저 낙심하고 말 뿐이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무척 기묘한 일이다. 이 일을 다음날 T에게 이야기했더니 T는 웃으며 그거야 그렇겠지. 그런 곳에 살겠다는 생각 같은 거 하면 안 돼. 라고 말했다. 아무래도 뭔가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 설마 그게 나중에 그렇게 큰 사건으로 번지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다. 내가 말을 꺼낸 걸 계기로 T를 좋아하던 남자아이들이 다들 몰려 T네 집에 놀러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던 것이다. T는 평상시와는 다른 냉정한 얼굴로 위험하니까 절대 안 돼. 라고 거절했다. 하지만 나를 포함해 어떻게든 T네 집에 가보고 싶다는 남자아이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마음대로 T네 집에 찾아가기로 하고 방과 후에 다 같이 T네 집으로 향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T네 집을 중심으로 크게 철조망이 둘러쳐져
티네 집으로 통하는 길 외에는 모든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이었다. 몰래 티네 집에 가는 게 목적이었기에 우리는 길로 가지 않고 철조망을 넘어 타고 티네 집 뒤편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땅바닥은 흙의 자갈들이 잔뜩 섞인 것 같아 풀 한 폭이 나지 않았던 것이 아직도 기억난다. 대략 철조망과 티네 집 중간 정도까지 갔을 때 같이 왔던 남자아이 중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기 끌려가듯 나를 포함해 다른 아이들도 겁에 질려 도망쳤다. 다들 혼신의 힘을 다해 상처투성이가 되면서도 철조망을 넘어 학교까지 도망쳤다. 겨우 숨을 고른 후 가장 먼저 도망쳤던 녀석에게 이유를 물었다. 그 녀석의 말에 따르면 새까만 안개 같은 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 안개 같은 걸 본 건 그 녀석 한 명뿐이었지만 그 놈은 우리 중 가장 공부도 잘하고 이유 없이 거짓말을 할 녀석도 아니었다. 애시당초 티가 위험하다고 절대 안 된다고 말했으니 뭔가 위험할 것이라는 인식은 다들 하고 있었고 다음 날 우리는 학교에서 티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 했지만 그보다 먼저 티가 잔뜩 화가 나서 우리에게 소리를 질렀다. 너희들 무슨 짓을 한 거야? 처음으로 본 티의 화난 얼굴이었다. 그 후 티의 말에 의해 우리는 수업을 받지 않고 티네 집을 향해 끌려갔다. 철조망에서 대략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멈춘 후 티는 우리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한 뒤 집으로 향했다. 1시간 반 정도 기다렸을까? 여자 한 명이 우리 앞에 다가왔다. 티네 엄마였다. 우리를 보자마자 정말 미안해. 괜찮을 거야. 라며 왠지 불안해지는 말을 했다. 그대로 우리는 티의 엄마와 함께 티네 집으로 향했다. 집 벽에는 부적 같은 타원형 종이가 잔뜩 붙어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흰 옷을 입은 티가 정좌를 하고 앉아 있었다. 티네 엄마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온 힘을 다해 티의 뺨을 때렸다. 그리고는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지 알고 있니? 하고 잔뜩 화가 나서 소리쳤다. 티는 코피를 흘리면서도 엄마에게 잘못했어요. 라고 울면서 사과했다. 내가 아니라 이 아이들한테 사과해. 라고 티의 엄마가 말했고 티는 우리들에게 몇 번이고 미안해. 라고 사과했다. 우리는 어린 아이인데다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깜짝 놀라 있었다.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정말 좋아하는 티가 우리 대신 혼이 나고 코피까지 흘리면서 사과를 하다니 우리는 그만 참지 못하고 다들 큰 소리를 내며 엉엉 울고 말았다. 티네 엄마는 어딘가로 전화를 하고 있었다. 우리에게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 자리에 모인 아이들의 집이랑 학교에 전화를 했다. 전원의 어머니와 형제가 있는 집은 형제자매까지 모두 말이다. 1시간 정도 걸려 모든 이들이 모였다. 나중에 알았지만 현청에까지 연락이 닿았었다고 한다. 그 후 1시간 정도가 더 지난 후 티와 같은 옷을 입은 20세 남짓되어 보이는 여자가 도착했다. 그 여자는 우리를 보자마자 꽤 많이 빼앗겨 버렸네요. 서두릅시다. 라고 말했다. 이미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그저 엉엉 울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 엄마도 울고 있었기에 그 상황이 더욱더 무서웠다. 아마 불지였으리라 싶지만 TV로 봐왔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여자는 말 한마디 않고 정좌한 채 눈을 감고 움직이지 않았다. 그 사이 나는 점점 의식이 몽롱해지더니 머릿속에서 신음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윽고 그 신음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나중에는 들리지 않게 되었다. 시간으로는 10분 정도였을까. 티네 엄마는 우선 이걸로 괜찮겠지만 어머님들은 남아주세요. 라고 말했다. 우리는 학교로 돌아가 오후 수업을 듣게 되었고 티 역시 같이 학교로 왔다. 선생님에게도 연락이 갔었던지 큰일이었겠구나 라며 위로를 받았던 것이 기억난다. 그 다음 날부터 티는 마치 사람이 바뀐 것처럼 말을 잃고 어두워졌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건네도 그저 무시할 뿐이고 웃는 얼굴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3개월 후 우리는 선생님에게 티가 전학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 잘못으로 티가 떠나가 버렸다는 생각에 후회로 점철된 나날을 보낼 따름이었다.
그런데 바로 어제 30년 만에 T를 만나게 되었다. 우리 어머니에 의해 이전에 T가 살던 집을 찾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우리를 보내고 어머니들만 남았을 때 T네 어머니가 30년 후 다시금 찾아와야 한다는 말을 전했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수수께끼가 풀려나갔다. 일의 시작은 작년 가을 무렵이었다. 갑자기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와서는 4월 4일에 꼭 집으로 오라는 것이었다. 거기에 더불어 자세한 설명도 없이 4월 5일까지는 있어야 하니 휴가를 쓰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그리고 4월 4일 일을 마친 후 나는 2시간 반이 걸려 집으로 돌아갔다. 어머니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저녁밥을 차려주셨지만 왜 돌아오라고 했는지는 말해주지 않으셨다. 4월 5일 아침 4시 반에 어머니가 나를 깨웠다. 나가야 하니 어서 준비하라는 것이었다. 사실 전날 집에 돌아오던 도중 역에서 어릴 적 친구를 만났기에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간 곳은 역시나 티네 집이었다. 하지만 근처에 이르러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철조망이 쳐져 있던 곳에는 3m는 좋게 되어 보이는 콘크리트 담이 세워져 있고 그 위에는 가시철조망이 쳐져 있었다. 마치 감옥 외벽 같은 모습이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철조망을 만지면 감전된다는 간판까지 세워져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사건 이후 이 근처로 오는 건 금지되어 있었기에 나 역시 그때 이후로 처음 와보는 것이었다. 길을 따라 걸어가자 철로 만든 문이 나오고 입구에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어머니가 이름을 말하자 신분증을 요구했다. 겨우 본인 확인이 끝나고서야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라고 안내를 받았다. 나는 이곳에 한가운데에 티네 집이 있으리라는 예상을 했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어릴 적 보았던 자갈 섞인 흙바닥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리고 3명의 여자가 어릴 적 보았던 기억이 있는 흰 옷을 입고 서 있었다. A군이야.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른다. 첫눈에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는 바로 T였다. 나는 어떻게든 사과하고 싶은 마음에 곧바로 T에게 달려가 울면서 땅에 무릎을 꿇었다. 그 후 10분도 지나지 않아 그때 그 남자 아이들이 죄다 모였다. 다들 생각은 똑같았던지 T를 보자마자 사과를 했다. 무릎까지 꿇은 건 나뿐이었지만 무엇보다도 기뻤던 것. T가 옛날처럼 다시 밝은 모습이었던 점이었다. 곧이어 설명이 시작되었다. 나머지 2 여자는 T네 어머니와 30년 전 불제를 해줬던 그 여자였다. T를 포함해 3명 모두 평범한 속세의 이름이 아니라 무언가 굉장히 긴 계명 같은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우리를 부른 이유는 이 토지의 해방과 우리들의 수호 영혼에게 공행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담으로 둘러싸인 이 땅에는 지액이라 불리는 땅에 깃든 악령이 있다는 것이었다. 지방령보다 더 강한 영혼이라고 할까. 그 땅에 발을 들인 이에게 온갖 불행과 저주를 퍼부어 급사하거나 실종되게 만드는 흉악한 영혼이라는 것이다. 그런 지액을 없애기 위해서는 반년 정도의 시간 동안 지액만 전문으로 담당하는 불제를 드려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의 불제는 현에서 의뢰를 받아 티네 어머니가 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지액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 그리고 도중에 희생자가 나오면 그로부터 또 30년의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이다. 원래대로라면 사람들도 이런 땅에는 육감적으로 다가가려 하지 않기 마련이지만 의식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려는 마음을 먹은 경우에는 그마저 소용이 없다고 한다. 우리들의 경우에는 다들 T를 좋아하고 있었기에 꺼림칙한 기분이 들어도 애써 무시했던 것이리라. 다만 검은 안개 같은 것은 아마 환각이었을 것이라 했다. 지액은 그저 슬쩍 보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육감이나 수호령에 의한 경고와 공포심으로나 알 수 있다는 것이었다. 원래 이 땅은 기복이 심한 삼림지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토지 개발이 시작되며 주택가를 조성하기 위해 공사를 시작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공사 도중 인부 2명이 행방불명되면서 흉흉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거기에 실제 공사 도중
고분 같은 것을 불도저로 밀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어. 오랫동안 재직했던 공무원이 기획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냈던 것이다. 그 때문에 현에서 이 땅을 사서 불제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제야 알게 된 것이었지만 30년 전 우리가 무사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따로 있었다. 우리는 그간 불제를 받았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만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달랐다. 우리의 수호령이 우리 대신 지에게 소멸당했던 것이었다. 30년 전의 불제는 원래대로라면 지에게 의해 해코지 당했어야 할 우리 대신 수호령을 바치기 위한 의식이었던 것이다. 모든 설명이 끝난 후 토지를 지에게서 해방시키는 의식이 거행되었다. 흰 옷을 입은 세 사람이 바닥에 앉아 다리를 펼치고 묵념한다. 뭐라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공기가 변한다고 할까. 지액이 소멸되는 것이 우리에게도 느껴졌다. 고지어 수호령에 대한 공양이 이어졌다. 이번에는 우리도 정절을 한 채 묵념을 했다. 공양이 끝나면 자연스레 새로운 수호령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이었다. 새삼 30년간 수호령도 없이 잘도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이는 느낌이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우리는 간만에 신나게 떠들어대며 그간 밀린 추억을 되돌아보았다. 그제야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티의 태도에 관한 것이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우리가 티를 좋아한다는 걸 티도 알아차렸던 것이다. 그리고 혹시나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의도적으로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않고 교류를 끊었던 것이라 했다. 새삼 그 시절이 떠올라 부끄러우면서도 티가 이전처럼 건강해 보인다는 게 눈물 나도록 고마웠다.